그 10대 촉법 소년들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배달을 하는 청년 기사를 치었고, 그래서 그 기사를 사망하게끔 했던 사건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촉법 소년은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거죠. 이 사건이 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그 사건에 이제 가해 촉법 소년들이 다시 또 누군가를 폭행을 하면서 또다시 입건이 되고, 촉법 소년이라서 또 보호 처분을 받고,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었는데, 과연 1953년의 14세 미만의 자들과 지금 2025년의 14세 미만의 자들이 과연 같은지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좀 의문이 들어요.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굉장히 하향하고 있어요.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8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사실 이슈됐던 사건들 중에 소년범과 관련된 사건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용어들이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촉법소년,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좀 헷갈리는데 변호사님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법률상 정의되어진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법률에는 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촉법소년이라 함은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촉법소년이라는 표현은 어떤 법률에 따른 이제 소년범들을 처벌하는 효과들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통상적으로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법률은 형법과 소년법이에요. 그래서 소년법에서는 우리 이제 인간의 나이 중에서 19세 미만인 자들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법을 보면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소년법으로 돌아가면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이제 소년보호부 사건으로 송치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극간이 3개가 나오게 되는데, 10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이자 14세 미만인 자, 14세 이상이자 19세 미만인 자, 이렇게 3가지 극간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제일 첫 번째 극간, 10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우리는 범법소년이라는 표현을 하고, 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요.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자들을 우리는 범죄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소년범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소년범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3가지로 분류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의 사례 중에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가장 논란이 됐던 촉법소년 사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은 그 10대 촉법소년들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배달을 하는 청년 기사를 치었고, 그래서 그 기사를 사망하게끔 했던 사건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2가지죠. 이제 무면허 운전, 그리고 어쨌든 피해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그 당해 사건에 이제 가해 촉법 소년들이 다시 또 누군가를 폭행을 하면서 또다시 입건이 되고, 그리고 촉법 소년이라서 또 보호 처분을 받고,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가 되고, 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안 받으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이제 형법 개정안이 실제로 올라갔었고요. 다만 이제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는 어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로는 이제 사건들을 심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촉법소년들이 좀 정신적 아픔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가정으로부터 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좀 삐뚤게 자란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픈 좀 과거들이 있었던 촉법소년들을 좀 처벌하는 게 맞냐? 라는 입장을 펴면서 어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고, 아직 형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사실 우리가 초등학생 생각했을 때, 뭐 우리가 어렸을 때의 초등학생들은 사실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아동의 범주에서였던 것 같은데, 요즘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느낌보다는 상당히 성숙하고 알 거 다 알고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하는 근거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형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과연 1953년의 14세 미만의 자들과 지금 2025년의 14세 미만의 자들이 과연 같은지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좀 의문이 들어요. 좀 뭐 가벼운 말이지만 요즘 초등학생들 저보다 키 큰 애들도 많아요. 힘도 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러한 14세 미만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OECD 평균을 한참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저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그대로 두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은 SNS를 사용하는 어떤 수준을 보면 저보다 더 잘 써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변호사님이 좀 수준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소주 한 잔이면 되는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 그러시니까.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SNS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은 문화들을 접하는 게 요즘에 이제 촉법소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하냐라는 부분은 좀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동감이 되네요. 그럼 좀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 그 촉법소년에 대한 지금 형사적 처벌의 체계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 처벌의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세 가지 급간을 말씀드렸는데요. 10세 미만의 자들은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행정처분,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촉법소년, 10세 이상의 자부터 14세 미만의 자, 이 자들은 형사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받게 돼요. 가령 수강명령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소년원 송치라든가 이런 이제 행정처분들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급간,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 판사님이 보기에 따라서 이거는 소년부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건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소년부의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법정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건 판사님의 재량에 따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촉법소년을 넘어서서 이제 범죄소년이라고 하죠.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자들은 이제 판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 형사처벌을 바로 하실지 아니면 소년부로 보내실지 그런 심리하십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소년부 사건도 있을 거고 일반 법정에서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도 있을 텐데 이런 형벌 체계의 장점과 단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교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한 교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갔을 때 할 수 있는 보호 처분들이 뭐 수강 명령이라던가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좀 많은 교육과 교화 그리고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 과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촉법소년들이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을 하게 했는데 과연 그 사람 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게 능사인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게 타당한가? 그렇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제 단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 촉법소년 또는 이제 미성년자로서 범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받는 게 많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판사님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가서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촉법 소년은 반드시 소년부 사건으로 가서 행정 처분만 받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학교에서 싸움을 하면은 마치 이제 운동장에 학생들이 이제 동그랗게 서서 이렇게 링을 만들어주고 저 일기토를 했죠. 오히려 그죠. 굉장히 이게 이제 일기토를 하죠. 학교에서 흔한 어떤 현상 중에 하나로 이제 서열을 가리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금 인정을 해주고 이 싸움을 하는 거를 이제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선생님이 와서 둘 다 교무실에 불러가서 이제 무릎 꿇고 벌 서고 그리고 부모님 불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자라오면서 소년부에 성취됐다는 친구는 사실 그런 친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하고는 그렇게 조금 최근 경향하고는 확실히 다른 게 체감이 되시나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 싸움의 결과와 지금의 싸움의 결과를 좀 놓고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싸워봐야 멍들고 끝납니다. 물론 멍드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아픈 행위고 잘못된 행위지만 어쨌든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그 수법이 너무 잔인해지고 있어요. 뭐 SNS로 조리돌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하면서 좀 더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그냥 소년부나 이런 문제 없이 좀 우야부야 이제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물론 그 과거의 세태도 잘못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는 이제 그런 잔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형사처벌 없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만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은 학창 시절에 가장 마지막으로 싸웠던 기억이 언젠가요? 저는 모범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한 번도 일기토를 하신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일기토를 하지 않고 맞고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때는 이제 한창 유행했던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가 야인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 걸러 하루씩 대결이 펼쳐졌어요. 이제 구마적이 신마적과 싸울 때의 시청률이 이제 폭발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꼭 뒤에 같은 구도에서 일기토가 벌어집니다. 그쵸. 그 친구들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 생각만큼 그런 이제 피해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 같은데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촉법소년,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형사 미성년자 또는 뭐 촉법소년에 대한 이제 논평을 하면서 14세로 두는 것이 맞다. 14세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 그런 권고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어떤 타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과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와 비슷합니다. 14세로 두고 있고요. 다만 뭐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굉장히 하향하고 있어요. 미국은 다만 이제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8세 미만의 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8세 이상은 일단 처벌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지만 워싱턴은 8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고 8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정도의 소년이라면 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세로 보면은 좀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연령이 이제 낮은 현황 정도는 이제 파기된다. 네,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좀 특이사항입니다만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할 것 같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오히려 16세 미만의 자로 촉법소년을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관대하게 보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나 보죠. 자력구제를 믿고 저 법은 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일 수도 그게 더 있지만 좋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러시아도 또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16세 미만의 자를 촉법소년으로 하면서도 다만 살인, 테러 이런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뭐 16세 미만의 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논의도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떤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하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 워싱턴주와 같은 사례에서처럼 일률적으로 낮춰서 모두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킴으로써 뭐 12세 미만의 자라도 뭐 11세 미만의 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뭐 형사적 책임을 좀 알 수 없었다라는 그런 사정이 입증이 되면 네, 그때 처벌을 면해주는 것으로 그런 절충안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 한국도 지금 세계적인 어떤 현황에 조금 발맞춰서 촉법소년 연령을 조금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긴 하겠네요. 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어쨌든 권고하고 있는 기준은 14세 뭐 정도고 그 14세 정도의 기준에 우리 법은 부합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3년의 14세와 2025년의 14세가 과연 동일할지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14세, 지금의 14세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좀 연령을 하향하되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 특정한 사유들이 있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과 관련해서 소년 범죄의 현황은 어떤가요? 어떤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촉법 소년이 지금 이제 범죄 저질러도 처벌을 이제 받지 않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인데, 관련해서 소년 범죄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도 좀 들더라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 사건이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은 사실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반 친구랑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인 관계에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죠. 중학생들도 이제 연애를 요즘은 많이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여학생에 대해서 조금 험담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SNS에 이제 퍼뜨렸고요. 이걸 퍼뜨리자마자 그 헤어진 여학생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학생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너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해서 이 학생과 이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에서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일기토였나요? 정식적인 일기토, 예전에 야인 시대만큼의 어떤 그런 분위기의 일기토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결을 이제 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 조사도 받고,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이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이제 송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원에 갔더니 일반적인 법원의 절차와는 이제 다르게 이제 판사님이 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증거 조사도 직권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아닌 처분을 내리시는 걸 이제 결정을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학생이 비교적 경미하게 이 학생과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다툼의 과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훈계만 좀 하시고 불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게 뭐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피해 학생 측에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또 어떤 그런 가해자가 된 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됩니다. 뭐 가정으로부터 뭐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그럼 뭐 주위에 이제 자극적인 매체들로부터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사회적 그리고 뭐 가정적으로 어떤 그런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입법으로까지 의무지어야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독일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어떤 부모가 그 촉법소년에 있는 자들이 범죄를 행하거나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모가 이제 훈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그 부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론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들을 뭐 입법으로 의무화하자라는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정에서 그 아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럼 제도적 지원이든 사회적 인식의 변화든 그런 것들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 사건을 사실 많이 하는 법률사무소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범죄들을 다루게 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게 되고, 저희가 이제 적절히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억울한 일을 겪으셨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작은 연락이다, 어떤 작은 사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할 어떤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녹음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당연히 뭐 카카오톡이 됐던 문자가 됐던 그런 내용들은 방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카카오톡도 한번 나가시면은 카카오 회사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돼요. 포렌식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취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웬만하시면 그런 증거들을 보관하고 남기신 상태에서 법률가에게 조언을 얻으시는 게 아마 사건적으로도 진행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거고, 또 사건의 결과도 억울하신 포인트가 풀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기록에 의존해야 됩니다.